애착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포유류라는 동물들의 생존의 기본 전제라는 것이죠. 애착이.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그냥 좋아서 떠든 어떤 개념이 아니고 포유류라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되는 거죠. 인간도 무리 생활을 하는 포유류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무리와 함께 잘 살아야 하는 애착이라는 것이 생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되게 본능적인 기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늑대 이야기를 했는데, 늑대 사진을 넣어 놓았는데, 그래서 애착이라는 것은 내가 옆에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불안한가, 함께 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왜냐하면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아시겠지만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누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생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는 이 반사, 잡기 반사는 엄마가 자기를 내려놓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반사죠. 뭐라도 붙잡고 있어야 내가 떨어지지 않고 아빠가 나를 내버려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나를 데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쥐기 반사부터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구하고나 친해지는 것이 애착이냐, 그러니까 장첸이나 뭐 조커 이런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되게 안전하고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이제 애착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 안에 부모의 그림자가 정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 자신을 알면 알수록 또 사실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살다가 이제 대뇌피질이라는 우리를 억제시켜주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많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많은 실수나 고통을 피해가는 방법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장화홍련과 사또의 예를 들었는데, 장화홍련이 나타날 때 맨날 사또들이 기절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사또만은 정신을 이렇게 똑바로 차리고 그거를 이제 이겨낸 거죠. 그 고통,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귀신을 만난다는 두려움을 대뇌피질이라는 억제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이 사람보다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을 그러니까 이겨냈기 때문에 장화홍련도 하늘 풀고 하늘나라로 보내주고 사또도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포유류라는 그 동물, 인간이 사실은 동물이고 그 중에서도 파충류가 아니고 그 포유류라는 데서 출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애착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예를 들었지만 TV 동물농장 이런 거 보시면 막 처음에 구조했을 때 강아지들이 막 사람도 안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다가 뭐 몇 주 후에 제작진이 다시 찾아가 보면 막 나가가지고 막 제작진 반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제작진을 반기는 도마뱀이나 개구리는 본 적이 뱀, 제작진을 반기지 않아요. 양서류 파충류는 단독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포유류만이 너가 나를 도와줬다, 너가 나를 살려줬다,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살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유류가 실제로 자기를 구원해준 사람이, 구조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살 수 있었듯이 인간 역시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살아남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제 애착이라는 것은 생존할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는 트라우마는 패배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믿었던 세상에서 배신당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아까 애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이 나를 살게 해줄 거야. 이 옆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 느낌을 안 가지고는 사는 수가 없어요. 근데 트라우마는 그거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에요. 아니야. 너 나 믿었어? 비읍시옷이냐? 막 이런, 네가 나를 믿었어? 왜? 사기치고 배반하고 갑자기 돌변하고 이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다는 그 믿음을 깨뜨리는 경험이 사실은 트라우마예요. 저항했지만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프로이트가 사실은 트라우마를 어떻게 보면 인간사에서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프로이트는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되게 공부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맨날 1등이었어요. 그래서 의대를 갔는데 의대 교수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의과대학에서. 유태인이니까.
그래서 프로이트가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새로운 걸 배워서 내 명성을 얻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샤르코나 브로이어 이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런 최면 치료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 가서 배워와가지고 빈에다가 탁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란 듯이 이렇게 새로운 치료법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내가 명성을 얻어서 다시 의과대학에서 나를 불러주거나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카우치를 놓고 이렇게 여성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이트에게 돈을 내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빈에서도 되게 잘 사는 여성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프로이트가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요. 여성들이 집에서 많은 성추행, 성학대, 근친상간을 당했던 경험들이 프로이트에게 쏟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이트는 명성을 얻고 싶어서 그 클리닉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트라우마를 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먼저는 논문으로 발표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의 이렇게 사회에서 이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해요. 왜냐하면은 이때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이 이성이 얼마나 뛰어나고 남성이 얼마나 우월하고 우리 빅토리아 이런 문화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계몽주의가 우월한가. 근데 우월한가를 보여주고 싶은 남성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그것도 귀족 계층에서, 부르주아 이상의 계층에서 자기의 딸이나 여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성추행하고 그렇게 학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때 빈 사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프로이트도 그 이후에는 이 논문에 대해서 논문을 좀 살짝 틀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확실한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이 논문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버려요. 왜냐면은 그래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트라우마라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문제를 삼을 수 있었다면 인간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애착의 어떤 구조물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서 가장 얇은 부분, 약한 부분부터 먼저 깨부시고 시작하는 게 사실은 트라우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믿음에 이제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경험이기 때문이죠.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필연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하는 자존감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제 자존감한테 실체 없는 유명세라는 말을 쓴 게, 뭐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존감이 문제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이런 걸까요? 막 이런,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잘 안 되는 걸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어떤 일을 잘 못 해낸 걸까요? 막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그게 다 자존감이 일으킨 일일까? 자존감이 정말 그렇게 무수한 범죄 혐의를 뒤집어 써도 되는가? 이 질문인데, 사실은 자존감은 원인인가? 이 모든 일들의, 아니면 자존감은 이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인가?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쉬운 예를 들어주자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계단 많은 데서 친구랑 이거 게임 해보셨어요? 가위바위보 게임. 근데 친구는 10계단 위에서 시작하고 나는 1계단 위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진 사람이 옷을 벗어주기로 했어요, 잠바를. 그러면은 친구는 몇 번 져도 재밌어요. 이게 게임이니까, 놀이니까. 근데 나는 한 번 지면 어떻게 돼요? 옷을 벗어줘야 되기 때문에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계단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와봤자 계단 위여야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야 내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감은 있거나 없거나예요. 높고 낮음이 아니고 있거나 없거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상담받은 분하고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고 자존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은 그분들이 화를 내진 않고 진짜 좀 수긍을 하세요. 아, 자존감이 없었구나 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존감은 사실 자기의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자존감을 만드는 거예요. 자존감에 왜냐하면은 자존감에는 세 축이 있어요. 효능감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존감이 자기 효능감하고 되게 동의어처럼 쓰이는데, 효능감은 내가 무슨 일을 얼만큼 해낼 수 있는가를 아는 것.
자기 조절감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느낌. 안전감 뭐냐면 이 세상이 내 편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늘이 땅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축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러니까 있어야만 자존감이 있든지 없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전쟁터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배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막 이상한 꿀꿀이죽 같은 거를 이제 아무거나 다 바구니를 들고 와서 먹어야 되는데 이 바구니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기다가 주시면 이따가 이따 혼자 먹을게요. 이러면은 이제 막 국자로 막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정감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삶을 살아온 분이 자존감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트라우마라는 세상이 내 편이 아니고 언제든지 나에게 배신을 했고 배신을 할 수 있다는 느낌 속에서 살아온 분이 내가 이것을 좋아하며 이것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을 해도 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그냥 얼른 내 몸만 사는 것만 바쁜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라는 게 없으셨네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분의 삶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들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겉보기엔 다 멀쩡해. 저처럼 생기고 뭐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게 내면에는 내가 무엇을 한다고 땅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안전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조절감이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모욕당하거나 비난당하는 경험들이 사람들은 많아요. 네가? 그게 얼마가 드는데 네가 해낼 수가 있니?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다는 느낌을 가져볼지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쓴 내용인데 우리 아이가 뭐 했구나. 어머 우리 행복이가 졸리구나. 막 이런 걸로 형성되는 게 자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뭘 원한다고 했을 때 네가 이렇게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비난당하지 않고 어떤 위험한 일에서 언제나 위협당하는 경험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아이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려는 어른들이 있는 세상에서 자라고 그 아이가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네가 할 수 있냐 얼마를 해낼 수 있냐라고 막 이렇게 추격하고 이러지 않는 어른들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해도 된다는 느낌이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애가 가져볼 때, 그리고 무언가를 해서 1등이 아니더라도 나는 5등 정도는 할 수 있구나, 15등 정도는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때 15등이라고 해서 바보 취급을 받고 너는 꺼져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회가 될 때 사실 자존감이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트라우마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 없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이거 미스테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뭘 하고 싶고 얼마큼 할 수 있다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뼈대가 같아도 우리가 충분히 인테리어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집처럼 살 수 있듯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그 다운로드된 뇌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새로이 살 거냐는 그 집에 그대로 살 건지 인테리어나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집으로 만들 건지와 이제 비슷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뇌의 가소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전에 뭐 형성된 애착이 있고 그렇다고 해도 애착의 유형마저도 계속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랬죠. 대학생 때 엄청 막 이상한 남자만 계속 사귀고 울고 나한테 맨날 전화하고 이랬던 친구가 또 그럴 줄 알았더니 어느 날은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이런 모습도 보죠. 그리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지만 자기 자식은 정말 예뻐하면서 잘 키우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고 또 그래요.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남자한테 가기도 하잖아요. 그게 모두 애착의 유형과 대상이 변화한다는 이제 증거들이 돼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애착 테스트를 해봤더니 불안정 애착이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돼주는 거죠.